작가 문채연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주제는 산후 우울증으로 정해봤는데요. 이 증상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은 산모가 전적으로 떠맡게 되는 상황에 이르고 나아가서는 자살이나 영아 살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신과 간호사로 일했던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산후 우울증의 효과적인 극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람의 성향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이 상반된 두 가지 성향에서 그 우울증이라는 것도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이런 어떤 사람의 성향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은 산모의 약 80% 정도에서 그런 일시적인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출산 1, 2주 이내에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만 그 소수의 20%의 정도에서는 아주 극심한 우울감을 겪는다고 해요. 이를테면 계속 눈물이 난다거나 짜증이 많이 난다거나 늘 그 상황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나 남편과의 잦은 불화나 다툼, 다양한 경제적인 압박감 등이 더해진다면 이 증상의 심각성이 나아가서 정신질환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산후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제가 정신과 간호사로 일했을 때도 산후 우울증이나 산후 정신병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출산을 하면서 겪은 신체 변화와 아이를 돌보느라 잠도 못 자고 피곤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모든 기분을 주변 상황에 전가를 하고 그런 분노감이 쌓이면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부순다거나 또 자해를 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혹시나 아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에 강제로 입원시켜서 온 환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산모는 참 아이를 잘 키우고 또 어떤 산모는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를 낳은 건 모두가 다 똑같은데 왜 이런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제가 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해주느냐. 이를테면 배우자가 되겠죠. 아니, 미혼모의 경우에는 뭐 친정어머니나 산후도우미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산모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산모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그런 지원자의 역할,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는 절대로 혼자 낳아서 키우는 것이 아니거든요. 뭐 옛날 같은 경우야 담장도 없고 이제 산모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를 함께 돌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해도 바로 앞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문을 닫고 들어가면 정말 단절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우울감이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도움 없이 신생아를 이제 혼자서 키웠어요. 목욕도 막 혼자 시키고 또 수유하다가 집안일도 하고, 근데 아이도 엄청 우량하여 가지고 이제 손목이 나갔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저희 첫째 아들 100일 전 사진인데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신랑이 퇴근하고 나서 함께하는 공동 육아의 그 시간. 그 시간만 바라보면서 버텼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정신의학 분야에서도
산후 우울증의 가장 효과적인 극복 방법은 바로 배우자가 산모 회복에 얼마나 많은 지지를 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고 해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육아 서적에서 잠깐 그에 대한 이제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할게요. 바로 이 책인데, 0에서 3세의 아빠 육아가 아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 책은 EBS 다큐 프라임 아빠놀이 엄마놀이에 출연한 리처드 플래처 박사가 이제 쓴 책인데, 이 책에 잠깐 산후 우울증에 대처하는 아빠의 자세라고 해서 한 챕터로 나와요. 네, 출산 후에 아주 기분이 우울하고 비참한 기분에 빠져있는 아내, 그런 아내를 대하는 남편들 대부분이 자신이 슈퍼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분노에 차 있고 항상 짜증이 많이 난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말없이 청소기를 한번 돌린다거나 수북이 쌓인 설거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내가 얘기를 하죠. 아, 빨래 마른 지가 한참 됐는데 개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면 남편이 또 말없이 빨래를 개요. 아내가 양말은 양말통에 갖다 놔야지. 아직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또 짜증을 내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대부분의 남편들은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집안일을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도와줘도 짜증이야. 이러다가 집에 오기 싫어. 주말에도 야근이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대부분의 아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런 초보 엄마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바로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행동을 덜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물론 집에 와서도 집안일 하나 손 안 대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도와준답시고 건장한 남자가 집안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청소기도 막 시끄럽게 돌리고 또 설거지 하다가 그릇도 막 와장창 깨버리고 이러면 사실 크게 도움받는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왜냐면 내가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남편들이 만약에 집에 와서 말 한마디라도 우리 와이프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 나도 당신이 걱정돼서 집에 너무 빨리 오고 싶었어. 너 요놈 하루 종일 울면서 엄마 너무 힘들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안아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바로 심리적인 지지라고 해요. 이제 정신과 의료진들도 그들의 역할도 사실은 심리적인 지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힘든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한 번 더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것. 이게 사실 그 어떤 행동보다도 정말 쉬운 일인데도 한국인의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그걸 잘 못한다는 데서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어요. 만약에 엄마의 산후 우울증이 제대로 적절히 치료되지 못하면 그 아이에게 영향이 다 간다고 해요. 산후 우울증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 엄마의 밑에서 자란 아이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양상을 갖고 어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한다거나 엄마와의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습 능력 저하나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을 보이고 이제 나아가서는 불안 장애나 우울증까지도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의 역할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배우자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되는데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 사회적인 지원 제도가 많이 마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나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그런 지원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지역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이런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모 자신의 대처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내 기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출산 후 몸이 힘들어서 지치고 이런 건 정말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여자로서 인생이 이제 새롭게 바뀔 정도의 그런 어떤 출산의 고통을 겪은 건데, 당연히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 기분을 좀 남한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느끼기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 우울하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한국인의 정서의 특성상 특히나 이 우울한 감정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약을 먹는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흉으로 생각을 하고, 막 주변에도 막 쉬쉬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신이 아픈 것도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특히 요즘 시대에는. 이게 정신이 아프면요. 그 스트레스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그 어떤 파급 효과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 산후 우울증을 당연히 이제 출산 후 겪게 되는 감기 같은 그런 증상으로 여기고 하루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약을 받아서 드시기를 권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우울증 때문에 안타깝게도 아파트 9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그런 산모의 경우를 직접 봤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게 배우자와 잦은 불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떤 아이가 생기면서 물론 생명이 탄생하고 나의 작은 분신이 이제 태어나서 기쁨도 굉장히 크지만 그 산모가 겪게 되는 그런 기분과 어떤 그 속에서 주변에 전해지는 여파, 그것을 제대로 그 당시에 막지 못하면 이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이제 더 큰 힘을 들여서 그걸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산후 우울증의 효과적인 극복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 바로 산모의 옆에서 지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있잖아요. 배우자나 그런 지지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산모가 자신의 기분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완벽한 사람일수록 또 우울증에 빠지기 굉장히 쉬워요. 내가 막 아이도 잘 키워야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게 되는 상황이라던가 자신이 좀 어디가 좀 아프다던가 이런 상황을 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는데 그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이를 너무 막 무균 상태에서 키워야 돼. 뭐 조금이라도 세균 감염이 되면 안 돼. 이런 강박관념. 꼭 그렇게 안 해도 아이는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산모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일단 내가 좀 느끼기에 기분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좀 생활에 지장이 있겠다 싶으면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길 권유드리겠고요. 이게 참 지나고 나면 상당히 별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때 왜 이렇게 우울했을까?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이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점 같은 걸 가지고 우리가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좀 멀리서 보고 이게 항상 지속되는 어려움은 아니거든요. 금방 지나가고 또 너무 눈앞에 그런 장애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고 좀 한 발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해도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내가 먹고 싶은 것도 하루쯤은 먹어야 되고, 또 아무리 내가 돈을 아끼려고 절약을 몸에 아주 그냥 짠돌이처럼 한다고
내가 그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을 하니까 좀 하루 정도는 나를 위해서 뭐 물건을 좀 하나씩 산다든지 이런 나에게 좀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 마련을 해서 아이도 맡길 수 있으면 데이케어 센터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라도 맡겨서 그 시간만이라도 좀 쉬고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네, 완벽하면서 짜증이 많은 엄마보다 조금 여유롭고 느슨하지만 항상 밝고 웃을 수 있는 엄마가 훨씬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배우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내 기분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곧 아이를 낳게 되는 임산부들이 있으면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울감으로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것은 절대로 흉이 아니다. 내가 감기 걸려서 약을 받아서 처방받아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혼자서 그 힘든 감정을 끙끙 앓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기분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유익한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